세계에서 티타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보잉도, 에어버스도 전투기 만들 때 러시아한테 손 벌려야 했어요. 전 세계 항공우주 티타늄의 30%를 러시아 한 나라가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수십 년간 연구하다가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린 기술이 있습니다. 왜 포기했냐고요? 한번 공장 안을 들여다볼게요. 기계가 윙윙거리며 금값 나가는 티타늄 덩어리를 깎아냅니다. 완성된 부품은 겨우 10%, 나머지 90%는 바닥에 수북이 쌓인 가루가 됩니다. 이 가루, 원래 금값이에요. 그런데 한번 산소가 묻으면 다시는 못 씁니다. 그냥 고철값에 팔아야 해요. 러시아는 이 산소를 떼어내는 기술을 만들려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티타늄 한 조각 안 나는 대한민국이 이 쓰레기를 새 것처럼 되살리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가격은 반값으로 떨어졌고 53일 걸리던 물류는 11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티타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싸고 중요한지. 두 번째, 러시아는 왜 실패했고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세 번째, 이 기술이 KF-21 전투기와 누리호,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왜 꿈의 소재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소재 주권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됐는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티타늄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티타늄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고급 안경테, 골프채, 심지어 인공관절까지. 그런데 진짜 티타늄이 빛을 발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에요. 전투기 엔진, 여객기 날개, 우주 로켓, 이런 곳에 티타늄이 안 들어가면 아예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티타늄은 철보다 43%나 가벼운데 강도는 비슷하거나 더 강해요. 알루미늄보다 부식의 2배나 강하고요. 게다가 섭씨 16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버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 생각해보세요. 풀코스 42km를 뛰려면 체력도 좋아야 하고 몸도 가벼워야 하고 더운 날씨도 견뎌야 하잖아요. 티타늄이 딱 그런 선수예요. 가볍고 강하고 더위도 추위도 끄떡없는. 그래서 전투기 엔진처럼 극한의 환경에서 버텨야 하는 곳에는 티타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티타늄은 지구에 엄청 많이 묻혀 있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9번째로 흔해요. 철이나 알루미늄처럼 아주 흔한 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은요? 스테인리스 강의 6배가 넘습니다. 흔한데 왜 비싸냐고요? 캐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가공하기가 지옥같이 어려워서예요. 티타늄은 녹는 순간 성격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산소, 질소 같은 걸 닥치는 대로 빨아들여요. 과학자들은 이걸 보편적 용매라고 부릅니다. 뭐든 녹여서 흡수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갓 구운 떡을 상상해보세요. 뜨거울 때 손으로 만지면 뭐든 다 달라붙잖아요. 먼지, 비닐, 손때까지. 티타늄이 딱 그래. 녹은 상태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가 찰싹 달라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산소가 달라붙으면 티타늄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성질로 변해버립니다. 전문용어로 취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잘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투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 유리처럼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죠. 그래서 티타늄을 가공하려면 완전 밀폐된 진공 상태에서 특수 장비로 아주 천천히 다뤄야 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티타늄 가격의 80% 이상이 이 가공 비용입니다. 원재료 값이 아니라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공장 이야기했죠? 티타늄 덩어리를 깎아서 전투기 부품을 만들면 완성품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전부 깎여나간 가루와 조각들이에요. 이걸 스크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크랩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원래대로라면 금값이에요. 그런데 깎는 순간
공기 중에 산소가 달라붙어 버려서 다시는 비행기 부품으로 못 씁니다. 아까 뜨거운 떡에 먼지 붙은 거 기억나시죠? 그 먼지 떼어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값 나가는 스크랩을 어떻게 하냐면요. 고철상에 팔아요. 제철소에서 철 만들 때 첨가제로 쓰는 페로티타늄이라는 걸로 만드는데 이건 원래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비싸게 사서 90%는 쓰레기로 버리고 10%만 쓴다.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이 문제를 80년 넘게 못 풀었어요. 왜 못 풀었냐고요? 여기서 80년 된 기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940년대에 윌리엄 크롤이라는 과학자가 티타늄 만드는 방법을 발명했어요. 크롤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요. 티타늄 광석을 염소가스로 처리해서 사염화 티타늄이라는 걸 만들고 이걸 거대한 용기에서 마그네슘이랑 반응시켜서 티타늄 스펀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이 1940년대에 나왔는데 2024년 지금까지도 전 세계 표준이라는 거예요. 8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걸 쓴다고요? 네, 그만큼 티타늄 가공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크롤 공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2개 있습니다. 첫째, 연속 생산이 안 돼요. 한번 반응시키고 나면 며칠을 식혀야 하고 용기를 뜯어서 티타늄을 기계로 부숴서 꺼내야 해요. 공장을 24시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더 심각한 건데요. 오직 새 티타늄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그 90% 스크랩 있잖아요. 크롤 공정으로는 절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산소가 이미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옷에 커피를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품 정장인데 커피 얼룩이 크게 묻었어요. 크롤 공정은 뭐냐면 아예 새 정장만 만들 줄 아는 공장이에요. 커피 얼룩진 정장은 절대 안 받습니다. 그냥 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은 80년 동안 새 정장만 비싸게 사고 얼룩 묻은 정장은 헌옷 수거함에 넣어왔던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이 얼룩을 지우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리고 그 선두에 있던 나라가 바로 소련,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소련은 티타늄 기술의 선구자였어요. 세계 최초로 티타늄으로 잠수함 껍데기를 만든 나라거든요. 알파급 잠수함이라고 선체 전체가 티타늄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플라즈마를 쓰면 되지 않을까? 플라즈마가 뭐냐면요. 기체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들이 쪼개지면서 전기를 띤 상태가 돼요. 이걸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번개나 태양 표면이 플라즈마 상태예요. 소련 과학자들은 수소 플라즈마를 티타늄에 쏘면 수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물이 되어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산소를 물로 바꿔서 증발시킨다. 그러면 티타늄에서 산소만 쏙 빠지겠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산소는 떨어져 나갔는데 그 자리에 수소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수소가 티타늄 금속 사이사이에 박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티타늄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집니다. 이걸 수소 취성이라고 해요. 비유하면 이래요. 커피 얼룩을 지우려고 세제를 썼는데 세제 얼룩이 더 크게 생긴 거예요. 커피는 지워졌는데 세제 때문에 옷이 망가져 버린 상황. 소련 과학자들이 딱 이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플라즈마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산소를 떼어내는 만큼만 수소를 쓰고 남은 수소는 다시 빼내야 하는데 그 조절이 안 됐던 거예요. 결국 소련은 이 연구를 포기합니다. 플라즈마로 티타늄 정련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서류를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검증된 크롤 공정,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비싸지만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게 러시아도 포기한 기술이라는 수식어의 배경입니다. 세계 최대 티타늄 생산국, 잠수함 전체를 티타늄으로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이건 안 돼 하고 손든 기술이에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한국재료연구원, 줄여서 키임스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곳 연구진이 소련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핵심이 뭐냐면요. 소련은 한 번에 다 하려고 했어요. 플라즈마 쏘고 산소 떼고 끝. 이렇게요.
한국 연구진은 이걸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수소 플라즈마를 쏴서 산소를 물로 만들어 날려보낸다. 2단계, 바로 진공 상태로 바꿔서 남은 수소를 강제로 빨아낸다. 비유로 설명하면 이래요. 커피 얼룩진 정장을 세탁소에 맡겼는데요. 1단계에서 특수 세제로 커피 얼룩을 지워요. 그런데 세제 성분이 옷에 남아있잖아요. 2단계에서 바로 고온 스팀으로 세제 성분까지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소련은 세제만 쓰고 헹굼을 안 한 거고, 한국은 세제 쓰고 바로 헹궈서 말린 거예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요. 1단계에서는 아르곤이랑 수소를 섞은 가스를 플라즈마로 만들어서 1만 도 이상의 초고온을 만듭니다. 이때 생기는 원자 수소가 티타늄 표면에 산소랑 결합해서 수증기가 돼요. 그리고 증발해서 날아갑니다. 2단계에서는 바로 진공 모드로 전환해서 티타늄 속에 남아있는 수소를 강제로 빼냅니다. 이 두 단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게 핵심이에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산소 농도 1500ppm 이상이던 패스크랩이 항공기 엔진 기준인 500pp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쓰레기였던 게 새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상용화 사례가 거의 없는 업사이클링 기술입니다. 다운사이클링이 아니라 업사이클링이에요. 쓰레기를 원래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뜻이죠.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비용 절감이 50% 이상이에요. 기존 방식의 절반 가격으로 항공 우주급 티타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량도 50에서 60% 줄었어요. 마그네슘 환원 공정을 통째로 생략하고 스크랩을 바로 녹이니까요. 품질은요? 기존의 진공아크 제용의 공정과 동등하거나 더 좋습니다. 이 기술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기술을 넘겨받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곳이냐면요. KF-21 보라매 전투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1979년부터 지금까지 46년간 항공 엔진 1만 대 넘게 생산한 곳이에요. 한화는 킴스와 함께 한화 재료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티타늄 부품을 러시아나 일본에서 안 사와도 돼요. 자체 조달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술만 있으면 뭐예요? 원재료를 구해야죠. 여기서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물류혁명이에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이게 티타늄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항공우주 티타늄의 30%를 러시아가 쥐고 있었다고요. 보잉은 티타늄의 35%를 러시아에서 샀어요. 에어버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전쟁이 터지자 이 공급망이 막혀버렸습니다. 제재 리스크, 보험료 급등, 물류 차단. 러시아산 티타늄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한국은 어땠을까요? KF-21 전투기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누리호 발사도 계속해야 했고요. K9 자주포 수출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강산 르네상스라고 부를 만큼 호황이었는데 핵심 소재인 티타늄을 러시아한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한국이 티타늄을 어떻게 들여왔냐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나 흑해 연안에서 배에 실어서 수에즈 운하 거쳐서 부산항까지 오는데 40일에서 53일이 걸렸어요. 거의 2달이에요. 그것도 전쟁 전 이야기고요. 전쟁 나고 나서는 이 루트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카자흐스탄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카자흐스탄이 세계 2위권에 티타늄 매장량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UKTMP라는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구매처만 바꾼 게 아니에요. 물류 루트 자체를 새로 뚫었습니다. 어떻게요? 카자흐스탄 생산지에서 카스피해 항구까지 철도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를 거치거나 중국 로닌강까지 철도로 직송한 다음 배로 인천이나 부산에 들어와요. 이 루트를 TITR, 범카스피해 국제운송로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53일이 11일로 줄었습니다. 80% 시간 절감이에요. 거의 한 달 반이 열흘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둘 필요가 없어졌어요. 급한 방산 수요가 생겨도 바로 대응할 수 있고요. 재고 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 자체 스크랩 재활용 기술 플러스 카자흐스탄 직수입 루트,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한국은 이론적으로 러시아산 티타늄 의존도를
0%로 만들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수입 다변화가 아닙니다. 전략물자의 완전한 주권을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소재 안보라는 말을 쓰는데 진짜 소재 주권을 손에 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벽하냐? 리스크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 리스크는 기술적인 거예요. 수소 플라즈마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산소를 떼어내려고 수소를 쓰는데 2단계 탈수소 공정이 완벽하게 제어 안 되면요? 미세한 수소가 남아있으면요? 비행 중에 엔진이 깨질 수 있어요. 러시아가 이 기술을 포기한 것도 바로 이 품질 관리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전수검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해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리스크예요. 수소 플라즈마 공정이 크롤 공정보다 에너지를 덜 쓰긴 하지만 여전히 전기를 엄청 먹는 아크 용해 방식이에요. 한국 산업용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전기료가 많이 오르면 반값이라는 장점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러시아를 피했더니 카자흐스탄인데요. 카자흐스탄도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러시아랑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고 내부 정세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물류 경로인 중앙아시아 정세가 바뀌면 11일 루트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하는 건 여전히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먼저 방산 수출이요.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KF-21 전투기. 이 주력 수출품들이 전부 티타늄을 많이 씁니다. 경쟁국인 독일, 미국이 비싼 정품 티타늄을 쓸 때 한국은 저비용 고순도 재활용 티타늄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조단위 글로벌 입찰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같은 성능인데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입찰에서 이기겠죠? K방산의 가성비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이에요. 티타늄 가격이 떨어지면 항공우주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아시죠? 하늘을 나는 택시요. 이게 상용화되려면 기체가 가벼워야 해. 배터리 효율 때문에요. 저렴해진 티타늄이 여기 대거 쓰일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예요. 티타늄이 분리판 소재로 이상적인데 비싸서 못 썼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수소차나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이 빨라질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1990년대 일본이 탄소섬유 기술을 장악했을 때요. 탄소섬유도 처음엔 비싸서 아무데나 못 썼어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계속 낮추니까 항공기 날개에서 골프채까지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한국의 티타늄 재활용 기술도 비슷한 궤적을 그릴 수 있어요. 비용이 떨어지면 쓰임새가 늘고 시장이 커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티타늄은 꿈의 소재지만 비용의 악몽이었습니다. 80년대엔 크롤 공정으로는 새 티타늄만 만들 수 있었고 가공하면 90%가 쓰레기로 버려졌어요. 러시아는 플라즈마로 이 문제를 풀려다 수소 취성이라는 벽에 막혀 포기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2단계 하이브리드 공정으로 이 벽을 뚫었어요. 산소 떼어내고 수소 빼내고 이 두 단계를 정밀하게 분리한 게 핵심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물류 루트까지 뚫리면서 러시아 의존도 0%가 가능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소재 주권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거예요. 원산 수출의 가격 경쟁력, 우주 산업의 기반,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소재,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기술에 도전한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술 뉴스를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티타늄처럼 우리가 몰랐던 전략 소재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에서 티타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보잉도, 에어버스도 전투기 만들 때 러시아한테 손 벌려야 했어요. 전 세계 항공우주 티타늄의 30%를 러시아 한 나라가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수십 년간 연구하다가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린 기술이 있습니다. 왜 포기했냐고요? 한번 공장 안을 들여다볼게요. 기계가 윙윙거리며 금값 나가는 티타늄 덩어리를 깎아냅니다. 완성된 부품은 겨우 10%, 나머지 90%는 바닥에 수북이 쌓인 가루가 됩니다. 이 가루, 원래 금값이에요. 그런데 한번 산소가 묻으면 다시는 못 씁니다. 그냥 고철값에 팔아야 해요. 러시아는 이 산소를 떼어내는 기술을 만들려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티타늄 한 조각 안 나는 대한민국이 이 쓰레기를 새 것처럼 되살리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가격은 반값으로 떨어졌고 53일 걸리던 물류는 11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티타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싸고 중요한지. 두 번째, 러시아는 왜 실패했고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세 번째, 이 기술이 KF-21 전투기와 누리호,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왜 꿈의 소재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소재 주권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됐는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티타늄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티타늄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고급 안경테, 골프채, 심지어 인공관절까지. 그런데 진짜 티타늄이 빛을 발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에요. 전투기 엔진, 여객기 날개, 우주 로켓, 이런 곳에 티타늄이 안 들어가면 아예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티타늄은 철보다 43%나 가벼운데 강도는 비슷하거나 더 강해요. 알루미늄보다 부식의 2배나 강하고요. 게다가 섭씨 16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버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 생각해보세요. 풀코스 42km를 뛰려면 체력도 좋아야 하고 몸도 가벼워야 하고 더운 날씨도 견뎌야 하잖아요. 티타늄이 딱 그런 선수예요. 가볍고 강하고 더위도 추위도 끄떡없는. 그래서 전투기 엔진처럼 극한의 환경에서 버텨야 하는 곳에는 티타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티타늄은 지구에 엄청 많이 묻혀 있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9번째로 흔해요. 철이나 알루미늄처럼 아주 흔한 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은요? 스테인리스 강의 6배가 넘습니다. 흔한데 왜 비싸냐고요? 캐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가공하기가 지옥같이 어려워서예요. 티타늄은 녹는 순간 성격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산소, 질소 같은 걸 닥치는 대로 빨아들여요. 과학자들은 이걸 보편적 용매라고 부릅니다. 뭐든 녹여서 흡수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갓 구운 떡을 상상해보세요. 뜨거울 때 손으로 만지면 뭐든 다 달라붙잖아요. 먼지, 비닐, 손때까지. 티타늄이 딱 그래. 녹은 상태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가 찰싹 달라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산소가 달라붙으면 티타늄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성질로 변해버립니다. 전문용어로 취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잘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투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 유리처럼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죠. 그래서 티타늄을 가공하려면 완전 밀폐된 진공 상태에서 특수 장비로 아주 천천히 다뤄야 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티타늄 가격의 80% 이상이 이 가공 비용입니다. 원재료 값이 아니라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공장 이야기했죠? 티타늄 덩어리를 깎아서 전투기 부품을 만들면 완성품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전부 깎여나간 가루와 조각들이에요. 이걸 스크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크랩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원래대로라면 금값이에요. 그런데 깎는 순간 공기 중에 산소가 달라붙어 버려서 다시는 비행기 부품으로 못 씁니다. 아까 뜨거운 떡에 먼지 붙은 거 기억나시죠? 그 먼지 떼어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값 나가는 스크랩을 어떻게 하냐면요. 고철상에 팔아요. 제철소에서 철 만들 때 첨가제로 쓰는
페로티타늄이라는 걸로 만드는데 이건 원래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비싸게 사서 90%는 쓰레기로 버리고 10%만 쓴다.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이 문제를 80년 넘게 못 풀었어요. 왜 못 풀었냐고요? 여기서 80년 된 기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940년대에 윌리엄 크롤이라는 과학자가 티타늄 만드는 방법을 발명했어요. 크롤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요. 티타늄 광석을 염소가스로 처리해서 사염화 티타늄이라는 걸 만들고 이걸 거대한 용기에서 마그네슘이랑 반응시켜서 티타늄 스펀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이 1940년대에 나왔는데 2024년 지금까지도 전 세계 표준이라는 거예요. 8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걸 쓴다고요? 네, 그만큼 티타늄 가공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크롤 공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2개 있습니다. 첫째, 연속 생산이 안 돼요. 한번 반응시키고 나면 며칠을 식혀야 하고 용기를 뜯어서 티타늄을 기계로 부숴서 꺼내야 해요. 공장을 24시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더 심각한 건데요. 오직 새 티타늄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그 90% 스크랩 있잖아요. 크롤 공정으로는 절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산소가 이미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옷에 커피를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품 정장인데 커피 얼룩이 크게 묻었어요. 크롤 공정은 뭐냐면 아예 새 정장만 만들 줄 아는 공장이에요. 커피 얼룩진 정장은 절대 안 받습니다. 그냥 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은 80년 동안 새 정장만 비싸게 사고 얼룩 묻은 정장은 헌옷 수거함에 넣어왔던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이 얼룩을 지우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리고 그 선두에 있던 나라가 바로 소련,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소련은 티타늄 기술의 선구자였어요. 세계 최초로 티타늄으로 잠수함 껍데기를 만든 나라거든요. 알파급 잠수함이라고 선체 전체가 티타늄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플라즈마를 쓰면 되지 않을까? 플라즈마가 뭐냐면요. 기체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들이 쪼개지면서 전기를 띤 상태가 돼요. 이걸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번개나 태양 표면이 플라즈마 상태예요. 소련 과학자들은 수소 플라즈마를 티타늄에 쏘면 수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물이 되어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산소를 물로 바꿔서 증발시킨다. 그러면 티타늄에서 산소만 쏙 빠지겠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산소는 떨어져 나갔는데 그 자리에 수소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수소가 티타늄 금속 사이사이에 박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티타늄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집니다. 이걸 수소 취성이라고 해요. 비유하면 이래요. 커피 얼룩을 지우려고 세제를 썼는데 세제 얼룩이 더 크게 생긴 거예요. 커피는 지워졌는데 세제 때문에 옷이 망가져 버린 상황. 소련 과학자들이 딱 이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플라즈마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산소를 떼어내는 만큼만 수소를 쓰고 남은 수소는 다시 빼내야 하는데 그 조절이 안 됐던 거예요. 결국 소련은 이 연구를 포기합니다. 플라즈마로 티타늄 정련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서류를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검증된 크롤 공정,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비싸지만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게 러시아도 포기한 기술이라는 수식어의 배경입니다. 세계 최대 티타늄 생산국. 잠수함 전체를 티타늄으로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이건 안 돼 하고 손든 기술이에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한국재료연구원, 줄여서 키임스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곳 연구진이 소련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핵심이 뭐냐면요. 소련은 한 번에 다 하려고 했어요. 플라즈마 쏘고 산소 떼고 끝. 이렇게요. 한국 연구진은 이걸 2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수소 플라즈마를 쏴서 산소를 물로 만들어 날려보낸다. 2단계, 바로 진공 상태로 바꿔서 남은 수소를 강제로 빨아낸다. 비유로 설명하면 이래요. 커피 얼룩진 정장을 세탁소에 맡겼는데요. 1단계에서
특수 세제로 커피 얼룩을 지워요. 그런데 세제 성분이 옷에 남아 있잖아요. 2단계에서 바로 고온 스팀으로 세제 성분까지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소련은 세제만 쓰고 헹굼을 안 한 거고, 한국은 세제 쓰고 바로 헹궈서 말린 거예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요. 1단계에서는 아르곤이랑 수소를 섞은 가스를 플라즈마로 만들어서 1만 도 이상의 초고온을 만듭니다. 이때 생기는 원자 수소가 티타늄 표면의 산소랑 결합해서 수증기가 돼요. 그리고 증발해서 날아갑니다. 2단계에서는 바로 진공 모드로 전환해서 티타늄 속에 남아있는 수소를 강제로 빼냅니다. 이 두 단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게 핵심이에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산소 농도 1500ppm 이상이던 패스크랩이 항공기 엔진 기준인 500pp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쓰레기였던 게 새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상용화 사례가 거의 없는 업사이클링 기술입니다. 다운사이클링이 아니라 업사이클링이에요. 쓰레기를 원래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뜻이죠.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비용 절감이 50% 이상이에요. 기존 방식의 절반 가격으로 항공 우주급 티타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량도 50에서 60% 줄었어요. 마그네슘 환원 공정을 통째로 생략하고 스크랩을 바로 녹이니까요. 품질은요? 기존의 진공아크 제용의 공정과 동등하거나 더 좋습니다. 이 기술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기술을 넘겨받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곳이냐면요. KF-21 보라매 전투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1979년부터 지금까지 46년간 항공 엔진 1만 대 넘게 생산한 곳이에요. 한화는 킴스와 함께 한화 재료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티타늄 부품을 러시아나 일본에서 안 사와도 돼요. 자체 조달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술만 있으면 뭐예요? 원재료를 구해야죠. 여기서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물류혁명이에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이게 티타늄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항공우주 티타늄의 30%를 러시아가 쥐고 있었다고요. 보잉은 티타늄의 35%를 러시아에서 샀어요. 에어버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전쟁이 터지자 이 공급망이 막혀버렸습니다. 제재 리스크, 보험료 급등, 물류 차단. 러시아산 티타늄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한국은 어땠을까요? KF-21 전투기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누리호 발사도 계속해야 했고요. K9 자주포 수출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강산 르네상스라고 부를 만큼 호황이었는데 핵심 소재인 티타늄을 러시아한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한국이 티타늄을 어떻게 들여왔냐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나 흑해 연안에서 배에 실어서 수에즈 운하 거쳐서 부산항까지 오는데 40일에서 53일이 걸렸어요. 거의 2달이에요. 그것도 전쟁 전 이야기고요. 전쟁 나고 나서는 이 루트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카자흐스탄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카자흐스탄이 세계 2위권에 티타늄 매장량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UKTMP라는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구매처만 바꾼 게 아니에요. 물류 루트 자체를 새로 뚫었습니다. 어떻게요? 카자흐스탄 생산지에서 카스피해 항구까지 철도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를 거치거나 중국 로닌강까지 철도로 직송한 다음 배로 인천이나 부산에 들어와요. 이 루트를 TITR, 범카스피해 국제운송로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53일이 11일로 줄었습니다. 80% 시간 절감이에요. 거의 한 달 반이 열흘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둘 필요가 없어졌어요. 급한 방산 수요가 생겨도 바로 대응할 수 있고요. 재고 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 자체 스크랩 재활용 기술 플러스 카자흐스탄 직수입 루트,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한국은 이론적으로 러시아산 티타늄 의존도를 0%로 만들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수입 다변화가 아닙니다. 전략물자의 완전한 주권을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소재 안보라는 말을 쓰는데 진짜 소재 주권을 손에 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벽하냐? 리스크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 리스크는 기술적인 거예요. 수소 플라즈마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산소를 떼어내려고 수소를 쓰는데 2단계 탈수소 공정이 완벽하게 제어 안 되면요? 미세한 수소가 남아있으면요? 비행 중에 엔진이 깨질 수 있어요. 러시아가 이 기술을 포기한 것도 바로 이 품질 관리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전수검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해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리스크예요. 수소 플라즈마 공정이 크롤 공정보다 에너지를 덜 쓰긴 하지만 여전히 전기를 엄청 먹는 아크 용해 방식이에요. 한국 산업용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전기료가 많이 오르면 반값이라는 장점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러시아를 피했더니 카자흐스탄인데요. 카자흐스탄도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러시아랑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고 내부 정세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물류 경로인 중앙아시아 정세가 바뀌면 11일 루트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하는 건 여전히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먼저 방산 수출이요.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KF-21 전투기. 이 주력 수출품들이 전부 티타늄을 많이 씁니다. 경쟁국인 독일, 미국이 비싼 정품 티타늄을 쓸 때 한국은 저비용 고순도 재활용 티타늄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조단위 글로벌 입찰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같은 성능인데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입찰에서 이기겠죠? K방산의 가성비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이에요. 티타늄 가격이 떨어지면 항공우주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아시죠? 하늘을 나는 택시요. 이게 상용화되려면 기체가 가벼워야 해. 배터리 효율 때문에요. 저렴해진 티타늄이 여기 대거 쓰일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예요. 티타늄이 분리판 소재로 이상적인데 비싸서 못 썼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수소차나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이 빨라질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1990년대 일본이 탄소섬유 기술을 장악했을 때요. 탄소섬유도 처음엔 비싸서 아무데나 못 썼어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계속 낮추니까 항공기 날개에서 골프채까지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한국의 티타늄 재활용 기술도 비슷한 궤적을 그릴 수 있어요. 비용이 떨어지면 쓰임새가 늘고 시장이 커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티타늄은 꿈의 소재지만 비용의 악몽이었습니다. 80년대엔 크롤 공정으로는 새 티타늄만 만들 수 있었고 가공하면 90%가 쓰레기로 버려졌어요. 러시아는 플라즈마로 이 문제를 풀려다 수소 취성이라는 벽에 막혀 포기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2단계 하이브리드 공정으로 이 벽을 뚫었어요. 산소 떼어내고 수소 빼내고 이 두 단계를 정밀하게 분리한 게 핵심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물류 루트까지 뚫리면서 러시아 의존도 0%가 가능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소재 주권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거예요. 원산 수출의 가격 경쟁력, 우주 산업의 기반,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소재.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기술에 도전한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술 뉴스를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티타늄처럼 우리가 몰랐던 전략 소재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